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2급 노동시장론 담당하는 홍준용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6회차 시장론은 마지막인데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임금하고 노사관계. 그래서 이제 괴로운 부분은 없고요. 쭉쭉 그냥 이제 제가 좀 이야기 좀 하면서 같이 한번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임금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게 학설 돼 있는데요. 임금 관련 학설. 임금 생존비설. 가로 안에 이제 임금 철칙설이라고도 써 있죠. 그래서 왜 이제 철칙설이라는 말을 하느냐? 뭐 책에 보면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뭐 그러니까 철이라는 게 쇠잖아요. 쇠. 금속. 그러니까 좀 딱딱하고 차갑고 그런 느낌인데 이제 왜 임금 생존비설을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여기 이제 읽어보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임금은 생존비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이론. 이 학설은 이 이론적 지주가 누구냐? 멜더스의 임금법칙. 멜더스라고도 하고요. 멜서스라고도 합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아서 TH 발음을 잘 못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뜨 발음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혀 이렇게 깨무는 거, 그죠? 예. 하여튼 멜더스의 임금법칙이라는 거죠. 예. 이분이 그 뭐라고 얘기했느냐? 임금이 생존비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근로자들은 인구를 증가시키고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고 결국 인구가 늘어나니까 노동 공급이 늘겠죠. 예. 증가시켜서 결국 임금을 생존비 수준으로 인하시킨다고 한다. 만약에 임금이 생존비 이하로 하락하면은 기아, 사망률의 급증, 도덕적 절제. 제가 쓴 표현이 아니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도덕적 절제. 기분이 좀 나쁘죠. 어떻게 보면. 그죠? 도덕적 절제라는 말이 어떤 뉘앙스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부부간에 금술이 나빠진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도덕적 절제 등으로 다시 임금이 생존비 수준으로 상승한다. 그러니까 이 멜더스라는 경제학자가 뭐 만나본 적은 없는데 옛날 분이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도 이제 영국 사람인데 되게 부자였다고 하더라고요. 대농장의 뭐 지주고 취미가 이제 경제학 공부하는 거고 부럽죠. 예. 공부가 노는 거니까. 그죠? 돈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이제 상류층이니까 맨 꼭대기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다보는 거죠.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아유 뭐 저 노동자들 결국은 저기 임금 그거 많이 줘봐야 애만 많이 낳는다. 애 많이 낳으면 인구 늘면은 결국 그 또 노동 공급 많아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경쟁하다 보니까 그러면 임금이 또 이제 떨어지겠죠. 임금 떨어지면은 또 나중에는 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인구 줄면 다시 또 노동 공급 줄고 노동 공급 줄면은 다시 또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기업들이 또 임금 올려준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느 수준에서 생존비 수준에서 맞춰지더라 이거예요.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동물의 왕국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 생태계에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적정 숫자의 그 사자와 얼룩말의 개체수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뭔가 돌발적인 변수가 나타나 가지고 얼룩말이 많아졌다. 그러면 어때요? 사자들이 얼룩말을 막 신나게 막 잡아먹겠죠. 사냥해 가지고. 그러면 어때요? 새끼를 낳아 가지고 굶기지 않아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자들도 그 숫자가 늘어날 거예요. 먹이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사자가 많아지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많아진 사자들이 다시 또 이제 막 얼룩말을 잡아먹으면은 또 얼룩말 숫자가 줄고, 그죠? 그 얼룩말 숫자가 줄면 얼룩말 잡아먹는 사자들도 굶어 죽을 테니까 또 사자 숫자 줄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자연 생태계에도 적정 숫자의 이 개체수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인간 세상에서도 노동 시장에서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 일정한 어떤 임금 수준으로 정해지는 게 있는데 그게 생존비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발버둥 쳐봐야 생존비 수준에서 이렇게 다 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당구장 표시를 했는데 노동 공급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고 인구가 늘고 줄고 노동 공급이 늘고 줄고 이런 얘기니까 노동 공급 측면에서 바라보는 건데
장기적인 자연가격 결정론. 인구가 늘고 줄어드는 게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주기가, 그죠?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런 식으로 자연가격, 아까 전에 뭐 동물의 왕국 제가 예를 들어준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발버둥 쳐도 결국은 생존비 수준으로 조금 이제 정해진다. 발버둥 쳐봐야 좀 냉혹한 어떤 그 세계를 좀 설명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철칙설 이런 표현도 쓰는 겁니다. 예, 같은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 기금설. 예,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자, 읽어볼게요. 어느 한 시점에 노동자의 임금으로 지불될 수 있는 부의 총액 또는 기금은 이미 정해져 있고 파이가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시점에는. 이 기금을 노동자들이 분배할 수밖에 없으므로 임금 기금을 노동자 수로 나눈 것과 같다고 한다. 결국 이 학설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노력으로 임금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일부에서 임금을 올리면 다른 일부에서는 임금이 하락하거나 실업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 예? 월급 올려주세요. 그러면 회사에서 뭐라 그래요?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그죠? 갑자기. 나도 많이 주고 싶다. 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게 한정이 지불 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그죠? 지금 현 시점 어느 한 시점 지금 현 시점에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요거밖에 못 주는데 시간이 흘러서 경제가 성장하면은 파이도 커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 파이를 키워가지고 내가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러니까 입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누가 좋아할 만한 얘기냐면 이제 주는 사람 입장에서 좋아할 얘기죠. 기다려라. 파이를 키워서 나눠주겠다. 그 얘기를 우리가 몇 년째 들었던 거예요. 거의 뭐 한 60년째 듣고 있는 얘기잖아요. 파이를 키워서 나눠주겠다. 그럼 그 60년 동안에 파이가 얼마나 커졌어요? 많이 커졌죠. 그죠? 6.25 전쟁 이후만 따져봐도 그죠? 예, 엄청나게 그죠?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그죠? 예. 그런데 과연 좀 잘 나눠주느냐? 또 이건 또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뭐 그 이제 좀 라디오에서도 그런 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뭐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찍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밥을 이렇게 뭐 먹는 거를 길거리에서 먹으면서 가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제 몰래 카메라를 촬영하는 거죠. 가가지고 이제 좀 나눠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 시민들이. 그랬더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 갈 길 가고 나눠주진 않더라. 근데 유일하게 나눠주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 누군가 봤더니 노숙자가 쓰레기통 옆에 앉아가지고 햄버거 먹다가 좀 달라고 하니까 나눠주는데 뭐라고 하느냐? 반은 못 주겠고 한 입만 먹어라 하면서 한 입 먹으라고 이렇게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파이의 크기도 분명히 중요하다. 하지만 나눠 먹는 거는 파이의 크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나눠 먹으려는 의지 또는 제도 이런 것도 좀 같이 버무려져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래야 이제 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여기는 지금 어떻든 여기서는 뭔 얘기하는 거예요? 파이의 크기는 일정 시점에는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많이 달라고 하면은 다른 누군가는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과도하게 요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밑에 보시면 뭐 노동조합 무용론. 그러니까 무용론이라는 게 뭐예요? 뭐 춤을 춘다 이게 아니고 쓸모가 없다. 왜? 노조가 존재해서 노조가 임금 인상 투쟁해가지고 임금 올려봐야 결국 그러면은 비노조원들이 희생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약간 좀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갠다. 예? 여기 있는 거 빼가지고 여기다가 메꾸면은 여기가 빵꾸가 나는 거고, 또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다 메꾸면 여기가 또 이제 속된 말로 빵꾸가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관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관점?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 그러니까 노동 수요자에서 좀 많이 이제 나올 만한 얘기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 주장이 뭐 허무맹랑한 건 아니에요. 그죠? 왜? 만약에 임금 기금 규모가 영원히 일정하다. 그러면 허무맹랑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어느 한 시점은 임금 기금 규모가 정해져 있지만 그게 영원히 가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흐르면은 기금 규모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커질 수 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노동 수요자, 기업들이 좋아할 만한 주장이에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노동가치설, 가로 안에 잉여가치 착취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자 계급의 유지와 재생산에 필요한 생존 수단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노동자는 필요 노동 시간과 잉여 노동 시간을 합친 만큼의 노동하는데 이 중에서 필요 노동 시간에 대하여서만 임금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자본가가 착취한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얘기한 거예요. 마르크스가.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80년대나 90년대 대학가에서는 이제 정규 과정으로는 배우지 못하지만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책 사가지고 많이 보면 나오는 내용들이긴 한데 우리 시험에는 이제 수험생들한테 말씀드리면 아직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예,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임금은 생존비 수준으로 결정된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 생존이 가능해야지 계속해서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임금은 생존비 수준으로 주는데 그 중에 일부를 자본가가 이제 착취해서 가져간다는 소리예요. 마르크스만 생존비 얘기한 건 아니죠. 아까 전에 뭐 첫 번째 생존비설도 나왔지만 보통 예전에 그 마르크스 이전에는 그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도 임금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때 요런 노동의 가치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노동 가치설, 그죠? 예. 그래서 마르크스도 그 노동 가치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임금의 본질은 노동의 가치에서 나오는데 그 가치 중에 그 일부만 주고 나머지 일부는 자본가가 가져간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논의가 확장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게 당시에는 되게 이 지지를 많이 받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되게 정교하고 이론 자체도 그래서 이제 반대 진영에 있는 이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했었나 봐요. 왜냐하면은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논리적으로 뭐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생각이 막 전파가 막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에요? 이 주장대로면은 자본가들은 착취하는 주체니까 결국은 착취하는 건 좋은 게 아닐 거고 그러면 결국은 타도의 대상 이런 얘기까지도 확장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구원투수로 나온 게 이 4번 이 노동의 한계 생산 역설 이게 이제 구원투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기존 이제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 시각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교재도 다 우리가 배운 것도 다 요 내용 위주로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한계 생산 역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점을 좀 달리해서 임금의 뭐 본질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봤더니 노동 수요하고 노동 공급이 만나는 데서 결정된다. 뭐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노동 수요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노동의 한계 생산 체가의 법칙에서 나온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회차에서 다 설명했던 거니까. 예. 그래서 이 한계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또 이제 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별도로 설명할 건 없고 이미 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력이 임금을 결정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섭력설. 다른 말로 세력설이라고도 하는데 써 있죠. 고용 기회나 노동 공급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임금이 교섭력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이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기금설하고 약간 좀 충돌이죠. 충돌이 좀 발생하잖아요. 왜냐하면 기금설에서 뭐라 그랬어요? 노조가 임금 인상 투쟁해가지고 임금 올려봐야 결국은 소용없다. 왜? 노조원이 아닌 일반 다른 노동자들 희생을 담보해야 되는 거니까 전제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할 필요가 없거든요. 노동조합의 활동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교섭력을 높여가지고 임금을 많이 가져가도 그 일정 범위 내에서는 다른 제3자, 다른 노동자들한테 피해를 안 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임금 기금이 뭐 한 지불 여력이 한 100 되는데 100, 응? 100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는 뭐 한 60에서 70 정도를 받고 있다. 그런 경우라면은 뭐 교섭력을 높여 가지고 80, 90, 100까지 받아가더라도 뭐 지불 범위 내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희생
당할 일은 없겠죠. 예. 그래서 5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렸는데 어느 한 학설이 정답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정답은 없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각각의 학설들이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특성들이 있구나, 이런 의미구나 라고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뭐 우열을 가릴 필요도 없고요. 예.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려볼 게 이제 임금의 격차와 관련된 부분인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보상적 임금 격차. 가로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균등화 임금 격차. 누가 얘기했냐?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 그죠? 예. 그분이 얘기했대요. 보상적 임금 격차. 그 다른 말로 균등화 임금 격차. 같은 말이라는 거죠. 예. 저기 뭐 숭례문 앞에 가가지고 남대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남대문이요 하고 알려주겠죠. 그죠?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보상 원리를 우리가 배웠어요. 보상 원리. 그거예요. 보상 원리. 지난 회차에 나왔던 거 3회차인가요? 하여튼 거기 나왔던 건데 보상 원리. 그러니까 불리한 직종은 뭐로 보상해 준다? 임금으로 보상해 준다. 그게 보상 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힘들고 위험하고 더럽고 어렵고 위험하고 하여튼 뭐 사회적으로 인정도 못 받고 뭔가 그런 불리함이 있으면 대신에 뭘로 보상해 준다? 임금으로 보상해 준다. 그러니까 임금을 더 준다는 거죠. 임금을 더 주니까 임금의 격차가 생기겠죠. 그 격차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보상적 임금 격차. 그러면 결과적으로 임금 말고 나머지 것까지 다 끌어들여 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두 직종은 같아진다는 거예요. 순이익은 같아진다. 임금 외적인 것까지 다 끌어들여 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그래서 순이익이 같아지니까 균등화된다. 그래서 균등화 임금 격차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발생 원인을 3가지를 열거를 하고 있어요. 비금전적인 차이, 금전적인 위험, 교육 훈련의 차이. 비금전적인 차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뭐 일이 힘들고 위험하고 뭐 더럽고 어렵고 뭐 이런 거. 그게 비금전적인 차이. 그다음에 금전적 위험은 뭐냐면은 월급 날짜도 들쭉날쭉하고 월급 액수도 변동성이 크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생각해 보세요. 밥을 3끼를 먹잖아요, 하루에. 그죠? 뭐 장사 많이 잘 된다고 뭐 하루 어떤 날은 10끼 먹고 어떤 날은 1끼 먹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그 수입이 정해진 날짜에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걸 선호한단 말이죠. 그래야 계획을 다 짜가지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월급 날짜도 들쭉날쭉하고 월급 액수도 막 변동성이 크고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러면 그런 직장 잘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그러한 불리함을 보상해 줄 수 있게끔 어떻게 해주겠다? 돈을 좀 더 주겠다. 그럼 격차가 생기는 거죠. 임금의 격차가. 그게 보상적 격차. 그 다음에 교육훈련의 차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비행기를 조종하시는 분하고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 있다. 비행기 조종사, 버스 조종사. 그러면 만약에 월급이 같다면 다 뭐 하려고 할까요? 100이면 100, 다 나는 그러면 비행기 조종사 안 하고 버스 조종사를 할 것이요 할 거란 말이죠. 왜? 비행기는 내가 조종을 하려면 교육을 몇 년을 받아야 되고 교육 기간도 그냥 길고 교육 비용도 많이 나갈 거예요. 아무 데서나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교육 비용도 많이 나가고. 근데 반면에 버스 같은 경우는 그 운전면허 학원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버스 학원 다니면 되는데 학원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비행기에 비해서. 그다음에 교육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그러니까 월급이 같다면은 다 뭐 하려고 하겠어요? 나는 버스를 운전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비행기 조종사는 월급을 더 주는 거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어요. 뭐 여기 다른 이런 차이도 있어요. 뭐 위험도의 차이도 있죠. 버스 같은 경우는 뭐 막말로 이렇게 가다가 시동 꺼지면은 뭐 내려가지고 벨트 매십시오. 다음 차 타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그죠? 비행기는 가다가 시동 꺼지면 끝이에요. 그죠? 뭐 다른 말을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위험해요. 그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보상할 만큼의 임금을 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교육 훈련, 그 기간이나 비용의 차이도 작용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상적 임금 격차는 그걸로 됐고, 그다음에 산업별 임금 격차. 산업에 따라서도 임금의 차이가 있다. 어떤 산업은 많이 주고 어떤 산업은 적게 주고. 왜 그러냐 봤더니 첫 번째, 산업 간의 임금의 차이를 산업별 격차라고 하는데, 자, 노동 생산성의 차이. 생산성이 높은 산업이 임금 수준이 높겠죠. 낮으면 임금 수준이 낮을 거고. 예를 들면은 울산, 거제도, 통영 이쪽에 이제 뭐 조선소가 발달해 있으니까 거기 노동 생산성이 좀 높아요. 자본 장비율도 높고 숙련도도 높고 막 그래서 그런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산업은 이제 그런 이제 노동 생산성이 높은데, 반대로 어디 뭐 강원도 산골에 조그맣게 텃밭 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이제 조그맣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뭐 좀 이렇게 뭐 머슴을 써가지고 만약에 일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 하면 임금의 차이도 날 수 있겠죠. 예. 그게 그 얘기예요. 노동 생산성의 차이. 그 다음에 노조 조직률의 차이. 노조가 있느냐 없느냐가 무시 못하죠. 노조가 있으면은 당연히 자기네 그 권리 주장을 잘 하니까 이렇게 좀 임금도 상대적으로 높게 받을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독과점력의 차이. 독과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산업이 그렇지 않은 산업보다 임금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독점 이윤을 독점 기업이 다 먹지는 않을 거예요. 직원들한테도 좀 나눠주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임금 수준이 좀 높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학력별 임금 격차. 학력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고학력자가 고임금 받고 저학력자가 저임금 받는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학력별 임금 격차인데, 원인이 여기 보니까요 세 가지 정도 써놨네요. 세 가지를 써놨거든요. 학력별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에는 노동시장의 학력별 분단. 이거는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노동시장이 학력에 따라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대졸자 노동시장, 고졸자 노동시장, 중졸자 노동시장 이런 식으로. 그래 버리면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고졸 학력밖에 안 되면은 고졸자 노동시장에서만 맴돌아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주는 임금만 받아야 되니까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네, 그런 경우입니다. 학력별 분단. 그 다음에 학력 간의 노동 공급 사정의 차이가 있는 경우. 네. 그 다음에 학력의 선별 기능. 자, 요거 같은 경우 학력의 선별 기능은 그 이전 시간에 한번 했었어요, 그죠? 선별 가설에서, 그죠? 네.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뭐 이렇게 인재를 채용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학력이 높으면은 능력이 더 뛰어나겠지 싶어가지고 기왕이면은 대졸자, 대학원졸인 사람 이렇게 뽑아간다 이거죠. 그런 선별. 그런 경우가 돼버리면 이제 임금의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이거죠. 학력에 따라서도, 그죠?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학력 간의 임금의 차이는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력이 상향 평준화가 돼 버렸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뭐 80년대만 하더라도 기업들이 임금을 줄 때 어떻게 주냐면은 호봉제에서 의거가 주니까 대졸 초봉 얼마, 고졸 초봉 얼마 이런 식으로 딱 그냥 그걸 잘라버려요. 그 완전 학력에 따라서 그냥 탁탁탁. 근데 지금은 뭐 대부분 다 고졸 이상의 다 학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IMF를 거치면서 이 연공급제, 호봉제 임금들이 대부분 다 없어졌죠. 그러다 보면서 이제 학력에 따른 임금 차이는 좀 옅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알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성별 임금 격차. 성별에 따라서도 임금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 그러니까 여성, 남성 이렇게 성별. 보통 이제 보면 이제 남자는 많이 주고 여자는 적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볼까요? 성별 임금 격차 발생 원인에는 학력, 연령, 경력 등의 차이에서 오는 노동 생산성의 차이, 그 다음에 성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의 차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뭐 억울할 거 없죠.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서 임금 많이 주는 건 누가 뭐라고 할 게 아니죠. 그죠? 쉽게 말해가지고 일 잘하는 사람 많이 주고 일 못하는 사람 적게 주면 그게 정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예전에는 그 지금은 좀 안 그런데 예전에는 뭐 이제 뭐 아들은 대학 보내고 뭐 딸은 뭐 고등학교만 보내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드라마도 옛날에 MBC 드라마에 뭐 아들과 딸 유명한 드라마가 있는데 귀남이 후남이 뭐 모르시는 분은 그냥 넘기시고 하여튼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교육 훈련에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남자가 교육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노동 생산성이 더 높아서 더 임금 많이 받는 거는 뭐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같은 학력 수준이고 능력도 똑같아요. 노동 생산성 동일해요. 근데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임금을 더 적게 준다. 그런 건 차별이죠. 차별, 성차별. 그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아마 이제 그 교육 기회도 남녀의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왜 그러면 이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지금 상황에 맞게 설명하자면 이제 뭐 여성의 경우에 결혼, 출산, 육아, 경력 단절, 경력 단절로 인해 가지고 그 이렇게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인적 자본이 이제 부식되는 거, 부식, 뭐 건빵 이게 아니고 썩는 거 말하는 거예요, 부식, 그죠? 그러니까 썩혀두는 거. 여성의 경우는 그런 경력 단절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교육 기회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낮아진다든가 또는 인적 자본을 좀 썩혀버리는 상황도 올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노동 생산성의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기업 규모별로도 임금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 규모별로.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많이 주고 어떤 기업은 적게 주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 자본 집중도의 차이. 여기서 말하는 자본 집중도가 이런 거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본하면 이제 기계나 설비 같은 거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회사는 그 일할 때 주판 두드려가면서 일하는데 큰 회사는 노트북 컴퓨터 갖다 놓고 엑셀로 돌려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본도 집중도의 차이. 그다음에 독과점력의 차이. 그죠? 큰 기업들은 독과점력 행사할 수 있죠. 거대 독점 기업. 그죠? 그다음에 또 이 노조 조직률의 차이.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조직된 그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그러니까 거대 기업들은 뭐 큰 대기업들은 노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하고 좀 직원 한두 명 있는 조그만 소규모 사업장 노조도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임금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6번째 지역별로도 임금의 차이가 있다. 지역 간의 임금 차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역 간의 산업 배치의 차이, 그다음에 노동 이동의 곤란성, 도시가 발달한 정도, 노동력의 수요 독점적 착취 등이 있는데 자 설명을 하면은 산업 배치의 차이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고부가가치 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임금 수준이 높을 수 있죠. 그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은 직원들 임금도 많이 주고 수익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다음에 노동 이동의 곤란성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욕조가 있는데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이쪽에는 뜨거운 물, 이쪽에는 차가운 물. 칸막이가 있으면 물이 안 섞이니까 온도 차이가 상당 기간 유지가 되죠. 근데 만약에 칸막이가 없어요. 그럼 어때요? 물이 확 섞이니까 온도 차이가 금방 사라지잖아요. 노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노동 이동이 자유로우면 그죠? 임금 격차가 쉽게 줄어들 수 있어요. 저쪽 지역은 많이 줘요. 이쪽 지역은 적게 주는데 저쪽 지역이 많이 주면은 저기 많이 주라고 쑥 가면 되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여기가 많이 주면 저기서 많이 올 거고 근데 이동이 쉽지가 않으면 그게 안 되니까 지역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다음에 도시가 발달한 정도. 도시가 발달한 지역일수록 임금 수준이 좀 높은 편이죠. 아무래도 이제 도시가 생활 물가 수준이 높으니까 생존이 가능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임금 수준도 좀 챙겨줘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게 좀 중요해요. 노동력의 수요 독점적 착취. 노동 수요자가 누구예요? 노동 수요자가 기업이죠. 기업. 그럼 노동 수요의 독점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식으로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동네에 사람 뽑아 쓰는 회사가 달랑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속된 말로 후려치기가 좋아요. 우리 회사 말고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많이 뽑아요. 적게 뽑아가지고 돈도 많이 안 주고 그냥 막 일 시키겠죠. 그죠? 그래서 월급이 적어요. 그러면 일하지 마시오. 예. 그럼 그 직원은 어때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동 공급자들, 노동자들을 이제 착취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의 수요독점적인 착취가 발생하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임금 수준도 낮아지고 고용 수준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둘 다 낮아집니다. 예. 만약에 이제 수업용으로 혹시 요 방송을 보시는 분 같으면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노동력의 수요독점적 착취 그러면은 노동 수요독점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냥 낮아진다 이것만 외워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예. 낮아진다라는 사실만 알아도. 예. 그건 이제 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서 최저임금 제도를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아마 바로 앞 시간에 실업을 설명하면서도 한번 요 그래프 그려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나왔네요. 자, 개념이 뭐냐? 최저임금 제도 개념. 국가가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임금의 최저 한도를 정한 제도다 이거죠. 나라에서. 왜 그랬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저 노동 수요 곡선하고 노동 곡선이 만난 균형점, 균형 임금, 저 균형 임금이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간당 3,000원 한다. 가정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노동시장에서 수요자하고 공급자들 사이에 그냥 가만히 자유롭게 내비둬 가지고 알아서 경쟁해라 했더니 시급이 3,000원으로 정해진다 하면은요. 예? 막말로 1시간 일해 가지고 짜장면도 한 그릇 못 사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응? 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훔쳐 먹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런 1시간 일해 가지고 짜장면도 한 그릇 못 사 먹는 이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뭐 막말로 뭐 혁명을 하자 이러면서 막 또 뭐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투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아이고 그냥 만사가 다 귀찮다. 자포자기 해가지고 또 이렇게 좀 극단적인 그런 선택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뭐가 됐든지 간에 자본주의 사회에는 그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는 거죠. 왜? 일을 하는 사람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최저임금은 줘라.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노동자가 불쌍하니까 노동자를 뭐 보호해 주려고 그런 취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를 유지시켜주는 방파제 같은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모순이 극대화돼가지고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체제를 이제 뒤집어 엎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이제 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최저임금을 주라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균형임금보다 최저임금이 높게 지금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균형 상태일 때보다 임금이 올라가니까 노동자들은 당연히 그 전보다 일을 많이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니은 점으로 옮겨가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노동 공급량은 늘죠. 균형 고용량일 때보다 노동 공급량이 늘어요. 반대로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거 균형일 때보다 임금이 올라갔다. 최저임금이 올라가가지고 그럼 이 점에서 기역점으로 옮겨가잖아요. 그 쭉 내려온 부분 어때요? 고용량은 균형 고용량보다 노동 수요량은 줄지요. 그러니까 공급량은 많고 수요량은 적고 그러니까 이만큼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어요. 빨간색만큼 뭐가 노동의 총화 공급이 발생한다. 그걸 다른 말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실업.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수험생 분들 같은 경우 잘 들으셔야 돼요. 수험용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시험 문제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보기가 나온다. 뭐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면은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는 다 틀린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보는 것처럼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면은 도리어 실업이 생길 위험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하는 거예요. 왜? 더 큰 사회적 효용이 있으니까.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을 때. 그죠? 나중에 이제 제가 노동법 시간에 또 노동기본권 설명할 때도 나오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헌법에도 있는 얘기예요. 그죠? 예.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방파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그죠? 그래서 그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면은 이론상으로는 뭐가 생길 수 있다? 실업이 생길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이 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는 다 틀린 얘기다라고 이제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요령을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그래프가 설명하는 것처럼 실업이 생기려면은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아야 돼요. 예. 만약에 최저임금이 균형임금 이하로 설정이 돼 있으면은 실업이 생길 일이 없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균형임금이 10,000원인데 최저임금이 9,000원이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 회사는 다 어차피 10,000원 주고 있으니까 최저임금 9,000원 주라고 해도 뭐 신경 쓸 거 없죠. 이미 우리는 그보다 많이 주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 사람을 잘라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저임금 때문에 실업이 생기려면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을 때. 근데 현실에서는 최저임금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조금 인상률이 높았다고는 하는데 그 이전까지 계속해서 낮은 수준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최저임금 때문에 현실에서 실업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최저임금 수준이 그러니까 균형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다. 그런 경우라면 이제 실업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제도의 이제 기대 효과 이제 7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2차 시험에서는 7가지 쓰라고도 하니까 7가지 정도는 수험생분들은 외우셔야 돼요. 7개 쓰세요, 6개 쓰세요, 5개 쓰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첫 번째, 산업 간, 직종 간, 지역 간 임금의 격차를 개선한다. 그죠? 무제한적인 임금의 착취를 방지하니까 어느 정도의 임금 격차를 좀 줄여줄 수 있죠. 그 다음에 2차 노동시장의 근로자를 보호한다. 2차 노동시장의 근로자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을 떠올리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회사하고의 어떤 임금 협상력이 별로 없죠. 노동조합도 없으면 더 없을 거고. 그러면 그냥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만약에 최저임금 제도가 없었다면 아파트 뭐 그 경비 어르신 분들이라든지 뭐 건물 청소 용역 하시는 분들 아마 지금도 시급 한 5,000원, 4,000원 주고 일 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 주는 거죠.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2차 노동시장에 근로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기업의 경영 개선, 경영 효율화를 기하여 기업 근대화를 촉진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인건비를 깎아가지고는 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는 경쟁이 안 돼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뭐 임금 낮춘다고 해도 만약에 진짜 뭐 저임금으로 한번 끝장을 보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은 뭐 개성공단을 열어가지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거기는 뭐 북한 노동자들 한 달에 뭐 $100 정도 주고 일 시키니까 그럼 한 10만 원 좀 더 되는 돈 주고 한 달 쓰니까 그런 경우라면 뭐 저임금으로 어떻게 끝장을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 어떻게 임금은 줄 거 주고 다른 방향으로 경쟁력을 높이라는 거예요. 예? 기업 근대화를 통해서. 그다음 네 번째,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의 확보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가지고 임금 착취가 심한 회사는 비용을 낮춰가지고 돌릴 수 있으니까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월급 제대로 주는 회사는 경쟁이 안 될 거예요. 줄 거 다 주고 물건 만들면 당연히 물건값이 상대적으로 더 비쌀 테니까. 그런 경우는 이 최저임금 제도가 있으면 기업 간에도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고, 다섯 번째, 근로자의 근로의욕 향상으로 생산성도 올라가고 그러면 고임금 경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임금 많이 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식으로 경제 구조를
이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다음에 6번째,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런 식으로. 그런 산업들은 고임금을 줘도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노사분규도 방지한다. 심하게는 안 싸우겠죠. 최저한의 임금을 주니까. 그러니까 노사분규가 가장 심했던 시절이 80년대 초중반 요때.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하도 뉴스에서 뭐 노사분규 그런 단어가 많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노사분규라는 단어를 알았어요. 예. 그러던 게 이제 그 87년 이제 6월 항쟁 거치면서 이제 헌법 개정하면서 최저임금제도 도입하면서 많이 수그러진 거죠. 왜? 최소한의 임금을 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중산층들도 확 늘어나고, 그죠? 그 이제 그 임금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대 효과를 보시면 되고요. 노사관계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노사관계. 노사관계의 3주체와 3여건. 자, 이것도 수험생분들한테 이제 요령을 알려드리면 수험생분들은 제목만 외우시면 돼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요. 사지선다형으로 나오면 각각 엉뚱한 거 하나씩 넣어가지고 이제 틀린 거 고르게끔 내기도 하고요. 2차 시험에서는 쓰라고도 나오는데 3주체 하면은 그냥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노사정. 노는 뭐예요? 노동자, 노동조합. 사는 사용자, 사용자단체. 정은 정부 이렇게. 그다음에 노사관계의 3여건. 그러니까 이거는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여건이라는 뜻인데 저런 여건들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기술적 특성이라는 거는 그 기업마다 특성들이 다 달라요. 이 기업은 화이트 칼라 위주로 돼 있다. 블루 칼라 위주로 돼 있다. 화이트 칼라 하면 이제 뭐예요? 사무직 노동자들 떠올리시면 되고 블루 칼라 하면은 생산직 노동자들 떠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생산직 노동자 위주의 기업들은 노조 결성률이 높죠. 그런 게 이제 그런 식으로 노사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또는 뭐 기업주가 그 노동조합에 대해서 적대적이냐 또는 뭐 협력적이냐 이것도 노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시장 또는 예산 제약. 이거는 뭘 떠올리면 되냐면은 속담. 곡간에서 인신 난다. 그런 속담 있잖아요. 곡간에 곡식이 많으면은 여유가 있으니까 뭐 좀 불쌍한 사람들 좀 나눠주기도 하고 뭐 집에 일하는 머슴들도 좀 더 주고 서로 좋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기업 입장에서 장사가 잘 되면 시장 상황이 좋아요. 돈이 많으면 직원도 월급 많이 줄 수 있으니까 싸울 일이 좀 적을 거고 반대로 막 업황이 안 좋아가지고 뭐 월급을 깎느니 뭐 고용 뭐 조정한다느니 이러면은 또 싸움이 나겠죠. 노사관계 영향 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각 주체의 세력관계. 각 주체라고 하면 저 3자, 노사정. 그 세력관계, 힘의 관계에 따라서도 노사관계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3가지가 이제 나오네요. 직종별 노조, 기업별 노조, 산업별 노조. 직종별 노조, 다른 말로 직업별 노조라고도 하는데 같은 직종의 노동자들끼리 만든 노조예요. 같은 직종. 그러니까 직업이 같은 사람들. 동업자 의식이 강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숙련공 위주로 결성이 돼 있다. 역사가 가장 오래됐다. 예전에 뭐 영국에서 그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그 숙련 노동자들끼리 뭐 이렇게 동업자 조합, 뭐 길드, 뭐 그런 거 만든 게 이제 시초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동업자 의식이 강하니까 단결이 잘 되겠죠. 단결이 잘 되면 반대로 배타적이다. 따라 나오는 얘기니까요. 그다음에 기업별 노조는 동일 기업, 같은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만든 노조. 우리나라가 여기 일반적인 형태라고 하죠. 기업의 특수성 반영하기가 쉽다. 하지만 어영화의 위험성이 높다. 어영화라고 하면 이제 그 노동조합이 회사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기업별 노조는 위원장하고 집행부 한두 명만 딱 매수하면은 휙 넘어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산별 노조, 산업별 노조는 동일 산업,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만든 노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금속 산업 노조 있잖아요. 금속 노조. 그러면은 근무하는 직장은 달라도 그 금속 산업에 속해 있으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어영화의 위험성이 낮다. 덩어리가 크니까 쉽게 매수 안 돼요. 그죠? 예. 하지만
개별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는 좀 힘들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숍제도라는 거는 노동조합의 그 조합원 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예요. 오픈숍이라는 거는 뭐라고 돼 있냐? 아무런 제약이 없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필요 없어요. 뭐 채용 조건으로 뭐 너는 반드시 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또는 뭐 채용된 이후에는 조합에 가입해야 된다. 하여튼 뭐 노조와 관련된 아무런 그런 의무가 없어요. 열려 있는 거죠, 이거는. 예. 클로즈드 숍은 정반대로 일을 하려면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일단은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운 노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무슨 말이냐면 부둣가에서 뭐 하역 작업 같은 거 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은 하역 회사들이 자기네가 그냥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운 노조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사람 몇 명 필요하니까 사람 좀 보내주시오. 그러면은 하운 노조에서 자기네 조합원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근로자 공급사업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미리 회사하고 노조하고 협정을 맺어둔 거예요. 그 협정이 클로즈드 숍 협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힘이 가장 센 경우죠, 이게. 예. 그 다음에 유니온숍은 약간 완화된 형태.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도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채용된 이후에는 노조에 가입해야 된다. 그게 유니온숍이고. 에이전시숍은 뭐냐? 좀 더 완화된 형태예요. 노동조합에 가입 안 해도 돼요. 채용된 이후든 채용된 후, 뭐 이전이든 이후든 간에 유니온숍 같은 경우는 채용 전에는 조합원일 필요 없지만 채용 후에는 조합에 가입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거는 그럴 아무런 필요 없어요. 다만 그 비노조원들은 돈을 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노조한테. 왜? 무임승차를 막으려고. 만약에 노조가 임금 인상 투쟁했어요. 임금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비노조원들은 가만히 구경만 하다가 혜택은 같이 입으면은 너무 얄밉잖아요.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은 안 해도 좋은데 대신에 노조에다가 돈은 내라. 그러면은 비노조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굳이 뭐 돈까지 낼 거면은 그러면 의무만 이행할 게 아니라 권리도 누리겠다 해서 이제 조합에 가입을 유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 가지고 이것도 이제 좀 수험생분들한테는 외울 때 이걸 어떻게 알려드렸냐면은 예? 이 비노조원들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비노조원들 돈 내시오. 그러면은 비노조원들이 기분이 어때요? 에이, 예? 돈, 예? 씨, 숍. 외우기 편하잖아요. A, C, 숍 이렇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외우기 쉬워요. 이거는 수업용으로. 예. 그 다음에 프리퍼렌셜 숍. 이거는 이제 이거 노조에 가입할 필요는 없는데 우대 조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조합원이 되면. 그래서 조합의 가입을 유도하는 거고. 메인터넌스 숍은 일정 기간 동안에는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단체 교섭을 해가지고 단체 협약이 체결됐어요. 노조하고 회사 간에. 그러면 그 협약의 유효기간이 보통 2년이거든요. 그러면 그 협약 체결할 당시에 조합원이었던 사람은 그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권리 의무를 이행해야 되니까.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6가지가 숍제도, 그러니까 조합원을 좀 늘리게 해주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들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파업의 경제적 비용, 파업을 하면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데 사적 비용은 노사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 그래서 노동자들은 월급이 안 나오니까 소득이 감소할 거고요. 사용자들은 생산이 중단되니까 이윤이 줄 거겠죠. 그다음에 사용자의 비용은 그 당사자 말고 제3자, 다른 부분에서 나타나는 생산과 소비의 감소. 예를 가지고 항공사가 파업하면은 비행기가 안 뜨니까 여행사에 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겠죠.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떠올려 보면 돼요. 그래서 서비스 산업이 파업의 사회적 비용이 가장 크다. 왜? 서비스니까. 서비스라는 거는 미리 만들어 둘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병원이 파업을 한다. 그럼 병원에서 우리 한 달 동안 파업할 거니까 환자분들한테 뭐 링거 그 맞아야 되는데 10병 미리 맞아 두시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건 딱딱 시간 됐을 때 맞아야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서비스 산업이 파업의 사회적 비용이 가장 크다. 그다음에 뭐 파업의 경제적 손실이 좀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건 좀 항상 나오는 얘기죠.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부풀려 가지고 그죠? 예. 뭐 그런 얘기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 드릴게요. 기출 문제. 임금이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결정돼야 된다. 생활, 생존.
그럼 뭐예요? 생존비설. 다른 말로 철칙설. 3번이죠. 이건 어려운 말, 이건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임금 기금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금 기금의 규모는 일정하므로 시장 임금의 크기는 임금 기금을 노동자 수로 나눈 겁니다. 그렇죠? 예. 전체 파일은 머릿수로 나누면 되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임금 기금설은 노동 공급 측면의 역할을 중시한 노동의 장기적인 자연가격 결정론에 해당한다. 이게 틀렸네요. 기금설은 누가 좋아한다 그랬어요? 수요자들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요거는 공급 측면의 뭐 자연가격, 장기적인 자연가격 결정론, 이거는 생존비설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 3번 볼까요? 기금설은 고임금이 고실업률을 야기시킨다고 하여 고용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죠? 예. 누군가가 많이 가져가면 다른 누군가는 적게 가져가든가 뭐 잘리든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예.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갠다. 네 번째, 임금 기금설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통한 임금의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노동조합 무용론이 제기되었다. 그렇죠? 예. 노동조합이 있어봐야 소용없다. 노조가 임금 올리면 비노조원들 희생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틀린 거는 3번 고르시면 2번 고르시면 되겠죠. 이거 생존비설 얘기니까요. 세 번째, 보상요구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상요구 임금. 예. 요거는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아까 이론에서는 설명 안 했어요. 문제에서 설명하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보상요구 임금이 뭐냐? 개념의 정의가 1번이에요. 1번. 노동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 노동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주관적인 요구임금 수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한 달에 최소한 200만 원은 줘야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200만 원이 그 사람의 보상요구 임금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기업들이 와가지고 199만 9,900원 줄 테니까 일 좀 하시죠. 그럼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한다. 왜? 나는 소중하니까. 예, 왜? 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최소한 200만 원. 근데 199만 9,900원이면 2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눈높이를 충족을 안 시켜준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소중하니까. 그래서 2번도 같은 말이다. 맞는 말이에요. 의중임금, 눈높이임금이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이 의중임금, 눈높이임금, 보상요구임금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줬을 때 199만 9,900원이면 속으로 지금 방송 듣다가 아이고 나는 그거면 난 일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의 보상요구임금은 199만 9,990원인가 보죠. 그분의 눈높이는 저보다 낮은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눈높이는 제각각이니까. 그러니까 눈높이가 낮으면은 상대적으로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죠? 낮은 임금 주는 데는 그죠? 반대로 눈높이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적겠죠. 임금 많이 주는 데는 많지 않을 테니까. 그죠? 세 번째, 시장에 참가하여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근로자의 의중임금은 실제 임금과 일치한다. 시장에 참가해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고 있는 근로자라고 했으니까 일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는 돈을 임금을 주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고 그럼 틀린 건 몇 번이겠어요? 4번. 전업주부의 의중임금은 실제 임금보다 높다고 해야죠. 그래야 전업주부로 있는 거예요. 자기 눈높이를 맞춰주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나는 전업주부로 있겠다 이거예요. 낮았으면 이미 전업주부로 안 있는 거예요. 일을 했을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눈높이를 맞춰주면 일을 한다. 눈높이를 안 맞춰주면 일을 안 한다.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임금을 주는 데가 없다. 예.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이거 아까 얘기했죠. 실업, 해소. 도리어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회적 효용이 있으니까 도입하는 거예요. 보상임금 격차의 예로서 가장 적합한 거. 이거는 뭐 설명 필요 없죠. 힘든 일 하면 돈 더 준다. 그거잖아요. 여기 있네요.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위험하고 그러면은 돈을 더 준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4번. 6번.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주된 조직 형태. 우리나라는 기업별노조가 일반적인 형태라고 했죠. 외국은 산업별노조가 일반적 형태고 가장 역사가 오래된 거는 직업별노조, 직종별노조고. 그죠? 4번.
7번 문제. 산업별 노동조합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거. 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기가 힘들다. 맞죠?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를 조직하기가 용이하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해당 산업 분야의 정보 자료 수집 분석이 용이하다. 산업별 노조니까 그 산업 전체, 그죠? 예. 자료 수집하기 쉽겠죠. 숙련공 나왔으면 뭐예요? 직종별. 그 거리가 먼 건 4번이죠. 예. 8번 문제.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대와 사용자와의 교섭에서 가장 불리. 노동조합의 힘이 가장 약한 거. 가장 센 거는 클로즈드숍. 가장 약한 거는 오픈숍. 아무런 제약이 없으니까. 2번이죠. 그다음에 9번 문제. 노동조합의 유지 및 확대에 유리한 순서대로 숍제도를 열거해라. 그러면 가장 힘이 유리한 순서대로니까 노동조합이 힘이 가장 센 거, 노동조합한테 가장 좋은 거 클로즈드숍, 가장 나쁜 게 오픈숍. 맨 앞에 클로즈드숍, 맨 뒤에가 오픈숍. 그거 고르면 되겠네요. 1번이죠. 그러니까 클로즈드숍, 유니온숍, 오픈숍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하고 이제 노사 관계까지 해서 시장론을 다 마무리를 지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노동관계 법규를 할 거고요. 예, 오늘은 이제 지금 시장론 끝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수험생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좀 문제를 몇 개 풀어드렸어요. 이해도 시켜드리면서. 근데 만약에 수험생들이라면은 요 과정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 해드리지 못했으니까 좀 요령이라면 이제 기출 문제를 좀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는 게 요령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양 과목으로 이제 듣는 분들 같으면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동 수요자는 기업이고 노동 공급자는 노동자고 그다음에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고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 거기에다가 뭐 노동 시장이 뭐 완전 경쟁 시장, 분단 노동 시장 이런 설명도 했었고 실업에 대한 내용도 설명드렸고 하니까 기억을 좀 되살려 가면서 좀 더 뭐 심화 학습하시면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노동 문제와 관련된 뉴스 보도 같은 거 보셨을 때 좀 이해가 더 충실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노동관계 법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